여기 실리콘밸리의 한 방송국에서 한국 취재는 당장 뒤엎으라는 상사의 말에 그럴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하는 한 PD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그 영향력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다룰 생각이었으나 취재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전 세계에서 단 3곳만이 초거대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미국, 중국, 그리고 뜻밖에도 한국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AI 연구실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출신 연구원들의 역량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특히 김민수 박사의 연구 발표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그의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은 기존 모델들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박사가 개발한 AI 번역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같은 서로 다른 아시아 언어들을 번역할 때 매우 정확했어요. 100개의 문장을 번역하면 그중 95개 이상이 완벽하게 번역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존의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번역 시스템보다 10개 더 많은 문장을 정확히 번역한 셈이죠. 더 놀라운 점은 이 뛰어난 성능을 내는데 필요한 컴퓨터의 능력이었습니다. 보통 AI 시스템은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 큰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시스템은 오히려 더 작은 컴퓨터로도 운영이 가능했어요. 쉽게 말해 고성능 컴퓨터 대신 일반 노트북으로도 이 뛰어난 번역 시스템을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연비가 좋으면서도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든 것과 같은 혁신적인 결과였습니다. 성능은 올라가고 필요한 자원은 줄어들었으니 AI 기술의 효율성 면에서 큰 도약을 이룬 것이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력을 목격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3나라만이 초거대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그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성공시키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단 3뿐이라니, 그것도 한국이 그중 하나라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 기술 지도가 순식간에 재편되는 듯 했어요. 한국이 AI 기술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가졌던 기존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AI 기술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했죠. 이로 인해 한국의 AI 기술 현황이 궁금해졌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상업화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상사를 설득해 한국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인 마이클은 제 의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미국 중심의 기술 우월주의에 깊이 젖어 있었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세계 IT 산업의 중심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시각에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에 불과했고 독자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이클은 비용 대비 효과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의 눈에는 한국까지 가서 취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로 보였죠. 왜 굳이 먼 나라까지 가서 취재를 해야 하나? 우리 주변에 충분한 소재가 있지 않나? 라는 식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마이클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효과적인 취재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제가 어떻게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을지,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한국 AI 기술의 현주소와 그 잠재력, 그리고 이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독특성과 가치를 보여주자 그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AI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보며 한국 방문의 가치를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죠. 한국 방문 취재에 대한 마이클의 허락을 받은 후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언어 장벽이 큰 문제로 다가왔죠. 한국의 AI 기술을 깊이 있게 취재하려면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우리 방송국의 프로듀서 중 한 명인 민정이 제 고민을 듣고 자청해서 나섰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세인 민정은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죠.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자랐고 대학에서도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다고 했어요. 민정은 단순한 통역사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있어 더 심층적인 인터뷰와 취재가 가능할 거라고 했죠. 또한 그녀의 IT 분야에 대한 지식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정의 제안은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녀가 가진 독특한 시각이 우리의 다큐멘터리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생겼죠. 마이클도 민정의 합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민정의 참여로 취재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민정과 취재를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먼저 눈에 띈 것은 첨단 전자입국 시스템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수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니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LA 공항은 항상 혼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으로 악명 높았죠. 티켓팅부터 보안 검색까지 모든 과정이 느리고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일찍 도착해서 여유를 즐기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였어요. 반면 인천공항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승객 수에 비해 공간이 충분해 보였고 곳곳에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LA공항에서는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힘들었던 것과 달리 인천공항에는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어요. LA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이었다면 인천공항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인상적이었죠. 민정이 말하길 인천공항은 여러 해 동안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어 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LA와 비교하자면 마치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런 첫인상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저의 기대를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AI 기술이 어떤 수준일지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의 놀라운 경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성능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시스템보다도 뛰어났어요. 특히 한국어에 특화된 AI 시스템의 정확도와 자연스러움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카카오의 AI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AI 챗봇은 한국어 뉘앙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응했어요. 심지어 한국 특유의 유머나 관용구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빠른 기술 도입과 실용화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몇 개월 만에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며 미국의 기업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빠르게 시도하고 개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한국의 급속한 발전이 미국의 기술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약간의 불안감이 생겼어요.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와 혁신 능력을 보면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중국어 등 아시아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국의 AI 시스템들이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 보였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히 한국의 AI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AI 경쟁 구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옆에 있던 민정에게 제 의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주의 깊게 경청하더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제이슨, 당신의 관찰이 정확해요. 하지만 이걸 위협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협력의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정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시각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었어요. 민정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력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글로벌 AI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민정의 균형 잡힌 시각과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녀는 양국의 문화와 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한 AI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정은 유창한 한국어로 현지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놓칠 뻔한 중요한 정보들을 캐치해냈어요. 그녀의 전문성과 언어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 우리는 근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정이 한국 음식의 종류와 먹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모습이 무척 귀여워 보였어요. 문득 이 취재 여행이 끝나고 나면 그녀가 그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민정이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나가서 서울의 아침을 경험해보는 건 어때요? 한강공원에서 조깅도 하고 현지인들의 일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고 가슴이 살짝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취재는 계속되었고 저는 한국의 AI 기술뿐만 아니라 민정이라는 특별한 동료에 대해서도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사인 마이클 때문이었죠. 그와의 첫 미팅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이클은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제이슨, 이건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야. 미국 중심의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 마이클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력과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말했고 이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 다큐멘터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마이클과의 갈등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조하길 원했고 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로벌 AI 동향을 다루고 싶었어요. 이 과정에서 민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그녀는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한국 취재 내용의 중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를 찾아주었어요.
어느 날 밤 사무실에 둘만 남아 작업하던 중 민정이 제 생각이 옳다며 저의 의견에 대한 지지를 해주었죠.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마이클을 한 번 더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정과 함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이클에게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들의 빠른 상용화 능력, 그리고 이것이 향후 AI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죠. 마이클은 처음엔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좋아, 제이슨. 내 관점이 흥미롭군. 하지만 이걸 어떻게 미국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 이것은 반은 설득했지만 절반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했죠.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민정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야 첫 단추를 끼웠다고 응원한다고 해주었죠. 그녀의 미소를 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AI 기술을 더 깊이 있게 조사하기로 했고, 동시에 미국 기업들의 반응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민정의 지적인 매력과 열정에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진보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제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윤리적 딜레마, 기술 종속 등의 이슈가 마음에 걸렸고 이런 고민을 민정에게 털어놓았죠. 그녀는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는 실리콘밸리의 AI 윤리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라 박사는 AI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AI가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성을 갖춘 팀이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은 시민단체에서는 AI 기술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민정은 단순한 통역을 넘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끌어갔고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 다큐멘터리에 중요한 논점을 제공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정이 한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AI 기술 발전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에 대한 그녀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죠.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AI 기업들의 윤리적 고민, 정부와 기업, 학계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이 생각났고 이에 대해 민정과 의견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해 볼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작업을 마무리할 무렵 민정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제이슨, 다음 주에 도쿄에서 국제 AI 컨퍼런스가 열린대요. 우리 프로젝트에 딱 맞는 행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의 제안에 저는 즉시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가 신청이 이미 마감된 상태였죠. 그런데 민정은 그녀의 인맥을 총동원해 우리를 위한 특별 참가 기회를 마련해냈어요. 그녀의 열정과 추진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급하게 출장 계획을 세우고 마이클의 승인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민정의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결국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국제 AI 컨퍼런스 취재차 도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의 AI 기술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민정의 탁월한 네트워킹 덕분에 우리는 이 중요한 행사에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AI 기술 현황이 예상과 달리 다소 실망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과거 전자제품 강국이었던 일본이 AI 분야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부스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AI 기술이 실생활에 빠르게 적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AI 가전제품들은 일본 제품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음성 인식의 정확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에너지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일본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 라인이 사실 한국의 네이버에서 개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이 앱은 한국 AI 기술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라인의 AI 기반 서비스들이 일본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플랫폼 발표에서는 청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자연어 처리 기술과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견줄만 했어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죠. 특히 네이버가 라인을 통해 축적한 다국어 데이터를 활용한 AI 번역 기술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한국의 빠른 성장 비결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한국의 과감한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그 기자는 한숨을 쉬며 일본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와 느린 의사결정 과정을 지적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는 조금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도 일본인으로서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지만 한국이 우리를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게 솔직히 답답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선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따라잡기도 벅차 보이네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빠른 혁신 속도와 과감한 도전 정신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오랜 관행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대로 가다간 AI 분야에서 완전히 뒤처질까봐 걱정됩니다. 이 일본 기자의 솔직한 심정은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AI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일본 기자의 솔직한 심정을 들으며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민정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민정, 우리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서 마지막으로 심층 취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일본과 한국의 IT와 AI 기술 발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정은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이슨. 특히 일본이 전자기기 강국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AI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지난번 한국 방문 때 놓쳤던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AI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는지, 또 정부의 지원 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싶어요. 민정은 흔쾌히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지금 바로 한국의 주요 AI 연구소들과 기업들에 연락해 볼게요. 우리가 오기로 했다고 하면 분명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도쿄 컨퍼런스 일정을 마치자마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정과 함께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 여정이 우리 다큐멘터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AI 시장의 새로운 판도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공적인 취재를 마치고 실리콘밸리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해 마이클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마이클은 매우 흥미롭게 들었고, 특히 미국에서는 구글이 앞서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압도적인 점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대조적인 상황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거야라며 만족스러워했죠.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AI 기술력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도 균형 있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상용화 능력과 사용자 중심 혁신이 글로벌 AI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어요. 이 과정에서 민정의 통찰력 있는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정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떨림과 설렘이 점점 커져갔어요. 용기를 내어 그녀를 한국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민정의 눈동자가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그동안 함께 겪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쿄에서의 열정적인 토론, 서울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진 취재, 그리고 수많은 순간 느꼈던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지지, 와인 잔을 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첫 방송 전처럼 쿵쾅거렸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동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당신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두근거려요. 당신의 지혜, 열정, 그리고 따뜻함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섰다는 걸 고백하고 싶어요. 말을 마치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의 표정을 읽으려 애쓰며 제 고백이 우리의 관계를 해치지는 않았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죠. 민정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이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개인적인 행복감은 물론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장점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어 업무 효율도 높아졌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더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시각의 차이도 이제는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작용했죠.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꿈꾸며 서로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 더 나은 버전의 자신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국으로 인해 그녀와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럼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여기 미국 뉴욕의 한 유명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학부모가 교장 선생님에게 심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엘라라고 합니다. 남편은 프로그래머로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워 자율 출근제를 하고 있고 저는 피아노를 전공해 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레슨을 하러 뉴욕주 내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결혼을 30대 초반에 하였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쉽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험관이던 인공수정이던 뭐든 하고 싶었지만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너무 무서워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남들은 한 번에 잘만 임신되는데 나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삼신할머니는 나에게 아기를 점지를 해주지 않을까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의 간절함에 비해 남편은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살자고 너무 느긋한 편이었죠. 그러던 중 제가 너무 힘든 나머지 남편에게 울면서 나도 사랑스런 우리 아기를 너무 갖고 싶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여태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죠. 여러 수소문 끝에 남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의료보험이 있는데 프리미엄급이라
회사 직원 가족들의 모든 병원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시험관은 당연히 안 되겠거니 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보험회사를 따로 차려 프리미엄 보험을 들고 있는 거라 시험관 시술 지원까지 된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저는 펄쩍 뛰면서 왜 그런 걸 여태까지 몰랐냐고 남편을 나무랬죠. 하지만 남편도 이렇게 좋은 보험인지 몰랐다고 하였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바로 다음 달부터 시술을 위한 준비를 하자고 하였죠. 그렇게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은 채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고 운이 좋게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진 딸 이름은 제니이고 딸의 나이는 올해 9살이 되었어요. 어렵게 얻은 딸이니 제가 얼마나 절절매며 키우겠어요? 근데 제니는 저를 닮아 그런지 입이 굉장히 짧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끼니 식사 때마다 전쟁 이런 전쟁이 없겠다 싶게 먹이는 게 힘들었어요. 아이가 잘 안 먹으니 애가 너무 마르고 키도 작아 늘 걱정이었죠.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에게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제가 일을 해서 그런지 식단에 신경 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몸이 작고 왜소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학군이 좋고 환경이 좋은 도시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뉴욕에서 학생들이나 어른들,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 학군을 고려하는 사항 중 3가지는 안전, 초등학교 수준,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였죠. 안전은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며 특히 총기가 허용되어 있고 심각한 아동 납치가 간간히 발생하는 미국에서는 거주 지역 고려는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초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서 수준 편차가 매우 컸죠. 미국에서는 저소득과 낮은 교육 수준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있어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쯤 한 부모님의 소개로 한국인의 가정집에 레슨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롱아일랜드라는 곳이었는데 뉴욕주 내에서도 상류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준 높은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환경이라 한국에서도 유학 도시로 선호하는 곳이에요. 제가 레슨을 가게 된 가정은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인 가정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의도 바르며 규칙도 잘 지키고 제 말에 경청한다는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일반 가정집인데도 불구하고 내부가 너무 깔끔하고 깨끗함이 느껴졌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녀의 집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미국의 가정집은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는데 그녀의 집은 맨발로 들어갔음에도 나올 때는 양말에 검은 티끌 하나 묻어나오지 않아 너무 놀랐어요. 그녀의 딸은 정말 바르고 순수하며 피아노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은 한국 엄마가 저에게 자기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저는 흔쾌히 당연히 좋다고 하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해 손가락이 유연하지 않아 배우는 속도가 늦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첫 수업을 하는데 그녀는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악보는 다 볼 줄 알았고 간단한 악보는 다 칠 줄 알았어요. 제가 놀라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냐고 물으니 한국에서는 어릴 때 피아노는 기본으로 모든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교육만큼은 앞서가는구나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 이곳에서 살게 되었냐고 묻게 되었고 롱아일랜드가 뉴욕에서도 조용하며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학군이 잘 형성돼 있어 아이가 생기면서 이사를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마침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녀의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어요. 학교의 시스템과 동네 분위기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성향을 듣고 나니 바로 여기다 생각이 들어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 엄마의 추천을 받아 롱아일랜드로 이사 온 후 아이를 입학시킨 공립학교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희 아이가 입학한 내사객 초등학교는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학군이 좋아 음악교육을 특히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오케스트라 활동이 있는 공립학교는 흔치 않은데 오케스트라 활동이며 학교에서 첼로 같은 악기도 빌려주고 음악 활동을 생활화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음악 교육에 신경 써주는 학교를 보면 가치관이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학교 급식이었죠. 미국 대부분의 학교 급식은 너무 안 좋기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말하기도 입 아프지만 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 그런 음식을 먹게 되니 걱정과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급식으로는 대부분 냉동 핑거푸드나 피자, 베이글, 초코우유나 팩주스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된 음식들이 한가득 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는 한 끼에 $5나 받았는데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메뉴가 나오는 날이면 가끔 음식을 싸오는데 그 음식들을 보면 형편없기 짝이 없었죠. 그중 맥도날드 사과는 긴 시간 보존이 잘 되는지 그나마 나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설사와 구토를 밤새 하였어요. 아이가 너무 위급해 보여 응급실에 당장 데리고 갔고 의사가 내린 진단명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나온 멜론을 먹고 살모넬라식 중독에 걸린 것이었어요. 우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걸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학교에서는 긴급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식중독 사태에 대해 무마시키기 위해 숨기기 급급했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피아노 레슨을 했던 한국인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는 너무 화가 난다고 학교장에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는 교육뿐 아니라 급식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독을 주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하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한국의 급식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보다 훨씬 나은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주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죠. 덧붙여 그녀가 하는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급식 사진을 매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고 아침마다 급식 메뉴가 무엇인지 알람이 뜬다고도 말하였죠. 한국 영양사들은 인스타나 유튜브에 급식의 모든 활동을 공개하며 학부모와 꾸준히 소통을 한다고도 말하였어요. 이곳은 화려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한 한식을 주는 한국의 보통학교라고 말하면서 급식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죠. 그녀는 한국의 급식을 매일 보고 있노라면 지금 미국의 학교에서 매일 점심을 먹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고 한국 아이들의 환경이 너무 부럽다고도 말하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 학교의 급식을 벤치마킹을 해줄 수 있냐고 학교장에게 제안을 하였고 학교장은 한국의 어떤 학교에서 협력을 해줄지 그 경로도 불투명하고 그 사진들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포하며 학교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며 거절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그녀가 이 사진이 진짜이고 협력해줄 학교를 찾는다면 가능하냐고 물었고 학교장은 당연히 그녀가 못할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해주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였죠. 그러자 그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진짜로 해줄 수 있냐고 다시 물었고 학교장 역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알겠다고 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녀와 학교장 사이에 오가는 기류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녀가 잠깐의 침묵을 유지한 후 고요한 정적을 깨고 그녀는 말문을 열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교장이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표정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다들 힘들어했죠. 놀랍게도 그녀의 여동생이 한국에서 학교 영양사로 근무 중이라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꿰뚫고 있었어요. 사진의 진위 여부는 그녀의 동생이 찍은 거라 확인할 가치가 없는 듯 보였고 그녀는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동생의 학교에 참관 학생으로 잠시 교육을 시키고 한국의 급식을 경험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였죠. 그때 한국의 아주 평범한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혼자 간다고 하면 신뢰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니 함께할 학부모 한 명을 더 지원받아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어요. 그녀의 철저한 계획에 학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그 말을 들은 학부모들은 눈이 반짝반짝하며 서로 자기가 선정되어 가길 바라고 있었죠. 그녀는 아무래도 한국에 가게 되면 본인이 주도하여 가이드를 해야 하니 자신이 함께할 사람을 뽑아도 되겠냐고 모든 사람에게 물었고 다른 사람들도 흔쾌히 동의하며 그녀에게 선택받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안 되겠거니 하고 시선을 아래로 깔며 딴청을 피우고 있는데 그녀가 저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안 그래도 그녀의 교육 방식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였고 아이 급식에 관하여도 관심이 많은 학부모라 바로 오케이를 외치며 그녀와 한국을 함께 가기로 하였죠.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는 관심이 없지만 한국 교육에는 관심이 많은 열혈엄마죠. 근데 저희 딸아이는 달랐어요. 한국의 블랙핑크 제니의 열혈 팬이라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자마자 온 집을 방방 뛰어다니며 드디어 블랙핑크를 볼 수 있는 거냐고 설레하며 몇 날 며칠을 지금 이게 현실이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 가는 거 맞다고 수백 번의 대답을 해야 할 걸 알았더라면 떠나기 며칠 전에 알려줄 걸 후회를 잠깐 했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한 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6월 말에 한국 엄마의 가족들과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아시아 국가는 처음 가보는 거였고 아이를 데리고 긴 비행은 자신이 없었어요.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비행기 안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 우리는 모두 좀비처럼 피곤한 상태로 내리게 되었죠. 공항에 도착하였지만 잠을 못 자 정신은 몽롱한 상태인데 아이들 셋의 어른 둘이라 아이 챙기랴 짐 챙기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국장으로 빠져나왔고 저는 입국장에서 한국 엄마의 행동에 너무 놀라 잠이 확 달아나 버렸어요. 그녀는 그 많은 캐리어를 기둥 한 구석에 밀어넣은 채 저에게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향하는 거였죠. 그녀는 캐리어를 버리듯 처박아 두고 가 제가 너무 놀라 제 캐리어와 딸아이 손을 잡고 한국 엄마가 밀쳐둔 짐을 지키러 꾸역꾸역 가고 있었어요. 이 많은 짐을 두고 저한테 봐달라는 말도 없이 화장실로 향한 그녀가 이해가 안 되며 살짝 미워지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손에 있는 물기를 털며 여유롭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이 많은 짐을 아무렇게나 두고 가면서 봐달라는 얘기도 없이 무작정 가버려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을 하니 그녀는 미안하다고 놀랐냐고 사과를 하였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의식이 뛰어나 직업이 도둑이 아니고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더니 여기 공항에 주인 없는 빈 가방을 보라며 여러 곳을 손가락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정말 그녀의 말대로 캐리어 옆에 주인이 없는 채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없어지기는커녕 옆을 지나치는 사람 그 누구도 그 가방을 쳐다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공항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 대신 가방이 줄을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캐리어로 자기 대신 줄을 서놓은 채 주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급식 사진도 믿을 수 없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상황을 목격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 엄마의 친정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녀의 친정 엄마는 우리까지 환대하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밝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 서툴지만 짧게 배운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더니 그녀의 친정엄마는 영어로 환영한다며 센스 있게 대답해 주었죠. 그러면서 저녁 준비를 해놓았다며 주방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저는 식탁 위의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각종 나물 반찬과 고기 반찬 그리고 생선까지 약 15가지의 음식이 상다리가 휘게 차려져 있었죠. 저는 이걸 혼자서 다 준비하셨냐고 물었고 그녀는 이런 건 일도 아니라고 늘 이렇게 먹는다고 말하였어요. 막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가정집에 벨이 울렸고 그녀의 집에 있던 귀여운 강아지가 짖으며 밖에 사람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녀의 엄마는 한국식 닭튀김 치킨인데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먹은 사람은 없다며 외국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아이들에게 치킨을 먹으라고 하였죠. 미국 사람이 치킨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널린 게 KFC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 맛있다고 먹으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맛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즐겨 먹던 치킨과는 달리 닭에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있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양념이 묻혀 있어 매워 보여 이것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약간 매콤하긴 한데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하였어요. 한국 엄마 아이들은 이미 한국에 자주 왔던 터라 양념치킨의 맛을 아는지
매워하면서도 맛있다고 너무 잘 먹었죠. 제 딸아이도 언니와 동생이 잘 먹는 모습을 보더니 도전해보겠다며 한 입 먹는 순간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냐고 너무 맛있다고 매워하면서도 잘 먹었어요. 저도 궁금해 한 입 먹어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며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맛이었죠. 제가 한국 치킨의 맛에 반해 감탄을 하고 있는 순간 현관문에서 누군가가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한국 엄마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들어왔죠. 저는 놀라 누구냐고 물었더니 한국 엄마가 말했던 한국에서 학교 영양사를 하고 있는 그녀의 동생이었죠. 저는 너무 반가워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될 수 있었다고 그녀에게 한국 급식 벤치마킹에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침 한국에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급식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냐고 물어보았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치킨 같은 것은 생닭으로 주문해 그날그날 바로 튀겨나간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SNS를 직접 보여주며 이게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조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알려주었죠. 저는 그녀의 사진과 조리 과정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냉동 너겟을 기껏해야 데워주는 게 최선인데 생닭을 주문해 가루를 입혀 깨끗한 기름에 튀겨 바로 제공되는 모습은 믿기 힘들었죠. 게다가 한 가지 요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 스프, 고기 반찬, 채소 반찬, 김치, 과일까지 뭐 하나 빠트림 없이 완벽하게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실제 사진 속의 요리를 만든 영양사에게 직접 얘기를 들으니 더 생생하고 빨리 한국의 학교 급식을 경험해보고 싶었죠. 한국은 여름방학이 7월 중순쯤이라 그 전에 바로 급식하는 모습을 보며 벤치마킹을 해야 했고 그 자리에서 일정을 잡을 수 있었어요. 한국 엄마의 아이는 한국말도 할 줄 알아 참관학생으로 학교에서 수락을 해주어 잠깐 다닐 수 있었지만 제 아이는 한국말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한국에 방문한 거라 참관학생으로 한국 학교에 갈 수는 없었죠. 너무 고맙게도 한국 학교에 방문하는 날 한국 엄마의 친정엄마가 저희 아이를 키즈카페에 데리고 가봐주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시차 적응을 해갈 무렵 바로 초등학교 급식 벤치마킹 참관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7월 초는 왜 이렇게 덥고 습한지 야외에 5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습해지면서 숨 쉬는 공기까지 답답한 기분이 들었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조리하는 곳은 얼마나 더울지 심히 염려스럽고 오히려 식중독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죠. 저의 걱정도 잠시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급식실 내부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놓았고 아주 쾌적하고 청결하게 정돈된 급식실에 굉장히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깨끗한지 한국 엄마의 집에 갔을 때 맨발 바닥을 보고도 놀랐지만 급식실에 기름때 하나 없는 스테인리스의 광에 얼굴이 비춰질 정도였죠. 그렇게 급식실의 청결함을 보고 기대해 차 급식실 냉장고를 여는데 너무 놀라 실망을 감추지 못했죠. 냉장고와 냉동고엔 어떠한 음식도 없었고 식품 창고에 있는 쌀과 양념들 뿐이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여 냉동식품을 숨기려고 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 무엇으로 음식을 하냐 신문하듯 물었더니 조금 있으면 오늘 나갈 급식 재료의 음식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 매일 식재료가 들어오냐고 재차 물었고 그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맞다고 대답하였어요. 그녀는 이어 냉동 가공 제품을 거의 쓰지 않을 뿐더러 매일 사용할 식재료는 그날 바로 들어와 바로 조리돼 나가 냉장 냉동고에는 양념류 말고는 어떠한 식재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식단들은 모두 2달 전에 계획한 것이며 들어오는 식재료 업체도 한 달 단위로 입찰로 들어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이었죠. 이 모든 계획을 2달 전에 매일 오차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다니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일을 잘하고 꼼꼼하고 철저한지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식재료가 들어오는 수량과 온도, 운반차 안의 온도까지 철저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엇을 하는 거냐 물었더니 혹시 모를 식중독 사고를 대비해 학교에서 재료를 받기 직전에 유통 과정에서 냉장 온도를 준수하였는지 냉동 온도 유지가 되지 않아 음식이 녹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였죠. 유통 과정까지 철저하게 체크하는 모습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급식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농약을 하지 않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만 들어오고 고기 또한 1등급 이상의 한국산 한우와 돼지, 닭, 오리만을 사용한다고 하였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쌀 또한 무농약 쌀을 사용 중이고 들어오는 양념류도 유기인증 제품으로 색소나 착색료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양념류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 재료들의 마크들을 파파고로 검색해 다 확인을 해보았고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분명 이렇게 깨끗하고 퀄리티 좋은 식재료로 급식을 한다면 식비가 굉장히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아이들이 한 끼에 얼마씩 내냐고 물었더니 돈을 안 낸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어요.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다시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한국은 이미 2010년도부터 서울과 경기권은 모두 무상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죠. 이렇게 완벽한 음식을 매일 공짜로 먹다니 한국 엄마가 왜 이렇게 학교 운영 회의실에서 열변을 토하며 말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죠. 한국 엄마는 한국의 급식 실정을 다 알고 있어 학교에서 아이가 형편없는 급식을 먹고 올 때마다 실망감이 컸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검수가 끝나고 그날 들어온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여 각종 기계를 사용해 직접 썰고 조리를 하더라고요. 조리가 시작되자 급식실은 열기로 가득 찼고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비 오듯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 조리 선생님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여쭈었고 영양사님은 한국의 날씨 특성상 7, 8월은 너무 덥기 때문에 튀김이나 전 요리는 가급적 피해 업무 피로도를 낮추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죠. 2달 전에 짜는 식단에서 아이들의 영양뿐 아니라 조리원들의 건강까지 고려하며 식단을 짜다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영양사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학교 급식에서 일하는 것을 힘들어해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도 덧붙였죠. 한국은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워 일하는 환경이 힘드니 급식실은 방학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도 한국의 덥고 습한 날씨를 체험하니 그 말이 정말 공감되었죠. 3시간의 조리 과정을 꼬박 관찰하고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조리사님이 음식을 몰래 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행동에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영양사님에게 저분이 학생들의 음식을 따로 빼는 것 같다고 귀뜸을 주었더니 영양사님은 웃으면서 보존식을 담는 거라고 하였죠. 제가 놀란 눈으로 그게 왜 담는 거냐고 물으니 학교 급식에서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 먹었던 음식을 역추적할 수 있게 일주일씩 영하 18도 이하에 보관한다고 하였어요. 급식의 시작과 끝까지 너무 완벽하게 학생들을 위해 준비를 하다니 이 모든 영상과 자료, 사진을 바로 미국으로 들고 가고 싶었어요. 얼마 전 한국 학교에서 일하던 미국인 교사가 한국 학교 급식을 유튜브에 올려 대박친 영상을 보긴 했는데 그 일이 제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니 믿겨지지 않았어요. 이런 벤치마킹은 제가 할 게 아니라 미국의 의원이나 학교장이 직접 와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였죠. 그렇게 한국의 정성 담긴 급식 과정을 본 후 영양사에게 미국에 와서 직접 시연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한국에서 일은 어쩌고 미국까지 가서 일을 하냐고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죠. 한국의 방학은 미국과 달리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라고 말끝을 흐렸고 그녀에게 방학이 언제냐고 일정을 자세하게 물었어요. 한국은 겨울방학이 2달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겨울방학에 미국에 와주길 간곡히 부탁하였죠. 저는 짧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그 길로 미국의 한국 엄마와 돌아가 한국의 급식 과정과 급식 시설에 대해 자세히 발표를 하였고 학교 운영위원회 사람들도 제 영상과 사진을 보고 다들 놀라고 한국처럼은 아니더라도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 급식에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죠. 그리고 예산을 들여 한국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미국으로 초빙해 직접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자고도 제안하였어요. 학부모들은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학부모 운영비를 십시일반 더 내서라도 그녀들은 초빙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학교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받아들였어요. 한국 엄마는 한국에 있는 영양사에게 연락해 이쪽 학교에서도 허락했으니 겨울 방학 때 미국으로 들어와 일을 해줄 수 있냐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그녀는 드디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겨울 방학 때 오기로 하였어요. 한국 급식을 벤치마킹한 후 우리 학교도 식단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 완벽한 구성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죠. 6개월 후 한국에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방문을 하였고 그녀는 인력이 많지 않으니 겨울방학 캠프 때 소수 인원의 학생들이
등교할 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였죠. 일주일간의 급식에서 제공된 요리는 약 30가지가 넘었고 한국식 치킨, 김밥,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 채소 반찬, 샐러드, 직접 만드는 후식 등 다양하고 화려하며 건강한 요리들이 제공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리 과정과 식판 사진까지 찍어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렸고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매일 이런 밥을 먹으면 행복하겠다는 둥,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가겠다는 둥. 롱아일랜드의 이슈는 한국에서 온 급식이었죠. 겨울 캠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너무 후회하며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 급식은 뉴욕에서도 성공적이었고 우리 학교의 급식도 서서히 한국처럼 바뀌길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고 본받을 만한 나라라 올 여름에도 다시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벤치마킹 목적이 아니니 한국의 아이와 관광할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학교 급식에 실망하여 한국까지 벤치마킹하러 온 엘라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엘라는 한국은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고 본받을 만한 나라라 올 여름에도 다시 방문하려고 한다네요. 그때는 벤치마킹 목적이 아니라 실컷 관광만 하고 가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엘라가 한국에서 아이와 관광할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